자, 이쪽에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 그랬죠? 근데 별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면요. 자, 해산사유 발생 전에는 주무관청에서 업무 감독하는 거 당연하죠.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핵심이 뭐예요? 이제 채권 채무 변제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업무 감독을 하는데 해산사유 뭐였죠? 달파만 취사, 무결. 그러니까 스스로도 달파만 취사, 무결. 그러면 스스로도 머릿속에 이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느낌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럼 해산사유가 발생을 했는데도 안전히 안 죽이고 남겨두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청산 업무 하라고. 아시겠죠? 자연인 같으면 죽은 거야. 그런데 여기는 청산 업무 해야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죠? 청산인이 취임해야지. 청산인이 취임하면 청산인이 취임했다고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법원에 등기해야 되겠죠? 왜 뭘 등기하느냐? 대표기관이 바뀌었잖아. 이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있죠. 청산인의 주소 성명, 그 다음에 언제 그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거 등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구체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청산인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원칙은 해산 당시 이사예요. 얘가 원칙인 거야. 근데 법조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잖아요. 다만 정관이나 사원청의 결의로 달리 정한 자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결국 순서가 뒤집혔네. 그러면 정관이나 사원청의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청산이 되는 거고 거기에 없으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원은 또 청산인이 없거나 또는 청산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하고 다시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100% 이렇게 가요. 거의 다. 청산인이 있어도 법원에서 해임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그냥 선임을 해줘요. 근데 이제 순서는 그렇습니다. 원칙은 뭐죠?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이 된다. 조금 이따 법조문으로 볼 거예요. 다만 사원청의 결의 또는 정관으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죠. 그럼 순서를 주면 이렇게 되네요. 다만 법원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 선임할 수도 있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순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청산인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청산 업무 해야 되죠. 청산 업무 하려면 지금 하던 사무 다 종결해야 될 거 아니냐고. 현존 사무 다 종결해야 되죠. 새로운 사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청산인이 들어온 이유가 청산이잖아, 청산. 그럼 받을 돈, 채권 다 추심해야 되죠. 채권 추심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채무 변제해야죠. 아시겠죠? 그러면 핵심이 뭐냐? 채무 변제란 말이에요. 채권을 못 받는 것보다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지금 이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채무 변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채권자들에게 어이 채권자 여러분 채권을 신고해 주세요라고 최고해야 된다고. 그럼 이 채권 신고 최고는 이틀만 해야 될까? 아주 짧게 간단하게. 채권 신고 최고는 어떻게 돼? 길게 줘야 된다고, 신고 기간을. 그래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의 기간 동안, 2달 이내의 기간 동안 최소 3회 이상의 공고를 해야 돼요. 채권자들 보세요. 채권 신고해 주세요. 3회 이상 공고를 하면서 채권 신고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 빨리 끝내는 게. 근데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채권 신고 최고하고 빚 다 갚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기간은 더 길게 주는 거야. 몇 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냐면 2월 이상의 기간을 운용을 해야 돼요. 2달 이상의 기간을 운용해야 됩니다. 그 채권 신고 기간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공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청산인이 모르는 채권자가 있고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 청산인이 모르는 채권자는 청산인이 누군지,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나요? 없으니까 청산인이 모르는 채권자는 공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신의 측의 원칙상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우리 지금 해산 절차에 들어갔으니까 청산해야 되니까 얼른 와서 채권 신고하세요라고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된다고. 신의 측상 그런 거예요. 모르는 채권자는 할 방법이 없죠. 개별적으로 알릴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여기서 보세요. 청산인을 법원에서 선임해버리면 청산인이 아는 채권자가 존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야. 만약에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됐다. 그럼 대부분이 다 이쪽이지. 대부분이 다 이쪽일 텐데 법원에서 선임했다 그럼 대부분이 다 공고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때 공고할 때 2월 이내에 3회 이상 공고를 할 때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공고해야 되는데 이때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채권자인지 모르는데 채권자가 있을 걸 대비해서 그 사람에게 줄 돈을 남겨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때문에 개별 채권은요. 청산인이 아는 채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변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볼 때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청산인 직권으로 선임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취임하자마자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리고 취임하게 되면 3주 이내에 해산 신고하고 등기하는데 신고는 어디다가 해야지? 주무관청에다 해야 되겠죠? 여기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청산 업무를 진행하다가 결국은 채권 신고 다 받아보면 그리고 받을 돈 다 추심해서 모아보면 법인의 재산과 법인이 변제해야 될 채권, 수동 채권들 얘기하는 거야. 서로 비교 형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재산이 더 많다. 그럼 변제하면 되지만 법인의 재산이 더 적다. 그럼 변제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얼마씩 누구한테 나눠줄 거냐라고 하는 건 법원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파산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 변제의 부족함이 분명해지면 그땐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의 총 재산은 10억인데 변제해야 될 돈이 100억이다. 그리고 100명이라는 거예요. 10억 갖고 100억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얼마씩 줘요? 순서대로 얘들 먼저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해서 나눠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 변제의 부족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법원에 파산 신고를 하고 파산 관제인에게 업무를 인계하면 더 이상 청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법인의 재산은 남은 재산은 10억인데 채무는 5억이라는 거지. 그럼 이건 이제 변제가 돼야 되죠. 그게 이제 청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후부터 이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는데 요 채권 신고 기간 중에 있죠. 요 기간 중에는 채무 변제가 금지가 됩니다. 요 기간 중에 채무 변제가 금지되는 이유는 혹시 채권 신고를 다 받아보니까 이만큼 됐는데 먼저 신고한 애들 먼저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왕창 99억 들어왔다. 맨 마지막 날. 그럼 여기다 또 하나도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럴까봐 처음부터 요 기간 중에는 채무 변제가 금지가 돼요. 그럼 또 억울한 사람 생긴다고. 아니 나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청산 기간 중에 들어갔다고 해서 채권 신고 기간 중에 들어갔다 그래서 채무 변제 안 한다? 그럼 억울한 일 생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연이자는 또 나중에 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다. 그럼 다 갚았을 거 아니야. 법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 그럼 파산 신청해서 파산관제인에게 업무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이제 파산법에 의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법인이 되는 거고 그럼 청산법인은 이럴 때 법인의 재산이 채권보다 채무보다 많을 때는 변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뭐요? 자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자녀 재산은 청산인이 가져가야 돼? 아니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지. 청산인이 가져간다 그러면 누구든지 청산인 해야지. 그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까 봐 이것도 정해놨는데 자녀 재산의 귀속 권리자 그래서 자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재산이 남았다는 거야. 남았으면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갖다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관으로 정한 자는 정관에 신의용이 줘라. 그럼 신의용이 주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근데 그렇게 명시하지 않고 신의용이가 나가는
학원의 수강생들 가위바위보 시켜서 5명을 뽑아서 1, 3, 5등 빼고 2, 4등만 줘라. 아,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면 청산의 귀속 권리자 정해놓은 거야, 안 정해놓은 거야?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딱 지목을 해서 특정인을 딱 지목할 수도 있지만 귀속 권리자 정하는 방법만 정해놔도 청산의 귀속 권리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귀속 권리자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냐면 유사 목적인지 아닌지는 제일 잘 아는 애들이 주무관청이지. 왜냐하면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내줬으니 그 주무관청 관할 하에 있는, 설립 허가 하에 있는 다른 법인이 유사 목적이지, 주무관청이 다르면 유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단법인 같으면은 사원청의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 자, 그래도 남는 게 있답니다. 그러면 국고에 귀속을 시키는데, 제가 알기로도 거의 100% 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국고에 귀속을 시킵니다. 이게 전에는 제가 이게 조국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맨날 다 뺏어간다 그랬는데, 이름이 또 누구하고 비슷하다 그래갖고 한번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까봐 이제 얘기는 못 하는데, 그죠? 해준 거 아무것도 없이 달래는 건 무지하게 많잖아요. 나봐요, 나. 현역공 복무했어. 세금 뒤지게 내. 아들 둘 낳아서 두 놈 다 현역 복무 갔다 왔어. 예비군 끝났지, 민방위 끝났지, 그죠? 근데 세금은 무지무지하게 뜯어가야 돼, 아직도.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자녀 재산을 그 인도받을 자에게 인도하고 나면 청산 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그럼 청산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거 왜 이러냐. 자, 우리 책으로 한번 갈게요. 77조에 해산사유, 그 다음에 78조에 사단법인 해산결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아예 옆에다가 써놓는 거야. 법인의 해산사유. 그래서 달파만 취사, 무결 이렇게 써놓는 게 훨씬 낫죠. 달파만 취사까지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고 143페이지예요. 무결은 사단법인에만 있는 해산사유다. 자, 그럼 144페이지에 가면 동그라미 4번에 설립허가의 취소 나오죠. 자,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기억에 있는 내용 다 줄칠 거예요. 두 번째 줄까지만 줘볼게요.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그러면 이거는 다른 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다는 얘기는 말 안 듣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 공익을 해하는 행위. 여기 설립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법인은 해산한 거야, 안 한 거야? 거기까지는 아직 해산한 게 아니죠. 그래서 디귿으로 가면요.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사유 발생만으로 곧바로 법인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립 허가 취소 사유 발생을 이유로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우 비로소 법인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 사유, 그래서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됐다든지, 그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됐는데 동그라미 1번 보이시죠? 그리고 디귿에 이사가 1인도 없게 된 때는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자, 임의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으로 가면요. 사단법인의 해산은 총회 정권사안이고 제3자를 해할 염려가 있는 기한부 또는 조건부 해산 결의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청산이에요. 법인의 청산은 채권 채무관계 정리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의 청산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을 다 줄쳐야 됩니다. 청산 절차는 제3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모두 강행 규정이고 정관의 다른 규정을 두더라도 무효다. 청산인의 능력이야.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청산 업무만 하라고 제가 아까 그랬어요.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자연인의 사망 사유하고 똑같은 건데 법인을 남겨둔 이유는 청산 업무 하라고 법인 남겨둔 거라고 얘기했죠.
청산 업무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판례도 청산 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 목적 외의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청산 법인의 기간입니다. 82조에 법인이 해산한 때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청산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사가 청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해산 당시 이사. 근데 그 단수 조항에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결국은 그 법조문 전부를 종합하면은 여기서 정한 바가 있으면 얘들이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순위가 돼야 되죠. 그럼 해산 당시 이사는 2순위가 되는데 제가 83조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전조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의 일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독소 조항이 직권이에요. 직권. 직권이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도 아이 그냥 여기서 선임할래 그러고 다 나가 해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의 100% 직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 해임이며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청산인 해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유가 뭡니까? 책임져야지. 해산 당시 이사가 법인의 해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일 텐데 얘를 청산인으로 둘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유죠. 뭐. 직권으로 해임하고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법인 없애버렸다 안 없애버렸다. 안 없애버렸기 때문에 법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업무만 청산 업무로 돌아간 거지 없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쪽 가로 2번에 보니까 청산법인은 해산 전 법인과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 사원청의 감사 등의 기관도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그거하고 청산 사무하면 볼게요. 일단 취임하면 해산 신고해야 되죠. 해산 신고하고 등기합니다. 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고 동시에 하는 게 청산 사무 진행하면서 해산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주소, 대표기간 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대표권 제한할 때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등기해야 되잖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산 신고는 주무관청에 해야 되겠죠.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그럼 청산인이 하는 일은 뭐냐? 청산인은 현존사무 빨리 끝내고 채권 추심하고 채무 변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 권리자에게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암기할 사항이 아닌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거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인데 147페이지에 보면은 즉시 추심할 수 없는 채권도 있고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채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인데 법인은 이제 지금 해산해서 청산까지 해야 되는데 변제기일 2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 앞으로 2년 있다 변제할 거야. 못 갚어. 그럼 법인이 어떻게 2년 후에 받아야 될 채권이니까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죠. 양도하는데 일주일 후에 받아야 될 채권하고 2년 후에 받아야 될 채권하고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일주일 후에 받아야 될 게 더 비쌀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자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야. 거기다가 채무자가 삼성이래. 그러면 이건 길면 길수록 좋죠. 그렇죠? 채무자가 신유형이래. 이건 빨리 받아야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신유형이 언제 도망갈지 모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2년 후에 받아야 되는 채권은 지금 당장 금전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지. 이건 이제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 팔아먹는 걸 이제 돈 받고 파는 걸 환가한다 그래. 돈으로 바꾼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채권의 추심에 즉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채무변제.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되는데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2달 이상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것도 같이 표시한다 돼 있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모든 채권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9조 보면은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각 채권 신고를 해야 된다. 개별 최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88조는 청산인이 모르는 채권자라는 뜻이잖아요. 89조까지 봐야 88조는 모르는 채권자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도 이거 만들어라 그러고 개정하라 그러면 채권 신고 최고 그래 놓고 청산인은 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렇게 갖고 친절하게 써놔줄 것 같아요. 법 공부하면서 조금 쉽게 공부하라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신고 기간 내 변제 금지. 요 기간 중에 요 2달 이상의 기간 중에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누구는 많이 변제받고 누구는 조금 변제받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산인은 88조 1항에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억울한 사람 생길 수 있으니까 지연 손해는 배상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기가 받아야 될 채권도 법인이 받아야 될 채권도 2년 남았다 그러면 적당한 가액으로 환가해서 팔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변제해야 될 채권인데 2년 후에 변제해야 될 거야. 근데 2년 후에는 이 법인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변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음 같은 거 받아놨다 그러면 이자 같은 거 조금 빼고 나머지 금액 환가해서 변제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사채 같은 거 공부하실 때 거기서 배울 겁니다. 변제 기일이 3개월 남았다. 그럼 지금 어음 뭐 사채 같은 거 처분한다든지 어음 같은 거 할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자 같은 거 약정을 해서 팔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제도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전항의 경우 즉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을 변제할 때 전항의 경우 또 조건이 있는 채권,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은 이거는 얼마짜리 채권인지 분명치 않잖아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변제하면 되는 거고요.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여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가 완제되고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아시겠죠? 자, 설명은 다 됐고 법조문에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148페이지. 자녀 재산의 귀속 권리자. 그래서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제2항에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정하지 않았거나 신의형이라고 똑 찍지 않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 그럼 귀속 권리자가 없는 거죠. 그럼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으라는 얘기는 주무관청이 제일 잘 알 거라는 얘기예요. 유사 목적인지 여부는요.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전 2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어떻게 한다? 이제 국고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니은에 정관의 자녀재산의 귀속 권리를 직접 특정하지 아니하고 자녀재산의 귀속 권리자를 정하는 방법을 정한 경우에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귀속 권리자가 정해진 경우와 똑같죠. 그럼 그 방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야. 신의형이 조라가 아니라 신의형이 나가는 학원의 수강생들 가위바위보 시켜서 1등부터 5등까지 조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국고 귀속과 관련돼서 니은의 당연한 내용이지만 또 나오면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므로 자녀 재산을 사원이나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수는 없다. 찾았어요? 니은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6번에 파산 신청해요.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고
그래서 업무를 파산관제인에게 인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자연인의 파산 사유와 법인의 파산 사유. 자연인의 파산 사유는 지급불능이에요.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생긴 게 파산 사유고, 법인의 파산 사유는 채무 초과야. 법인의 채무가 법인의 재산보다 많다. 그럼 파산 사유 발생한 거야. 그럼 파산 사유 발생했다고 무조건 다 파산하느냐? 아니요. 그래서 한국은 결국은 은행을 잡고 있는 조직이 어디예요? 한국에 은행을 전부 통과할 수 있는 조직이 정부지, 정부. 그죠? 정부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가들을 정부에서 최고 수반이 들어와. 그럼 찍소리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뭐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기부금 좀 내야지. 거기서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일 CUT야. CUT 그냥 바로 날라오죠.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한 방에. CO2가 아니라 CUT. 그죠? 예,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내라 그러면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래은행에서 내일 당장 갚아 그러면 내일 그냥 당장 변제해라 그런 거 변제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럼 파산인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재산이 채무 완제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 채무 초과죠? 그럼 파산이요, 아니요? 아니야. 이것도 파산 사유가 발생을 한 거예요. 파산 사유가 발생한 것 뿐이지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법인의 파산 사유다. 자연인의 파산 사유는 지급불능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많을 것 같아요? 빚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날 잘못한 거야. 빚이 훨씬 더 많아요. 채무 초과에 나는 이미 채무 초과인데 왜 파산에 안 들어갔어요? 왜?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채무 초과 상태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지급불능이 생겼다 내가. 지급불능이 생겨갖고 갚을 능력이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파산이 아니라 파산 신청을 내가 해야 되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파산 사유 발생했다고 무조건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인데 청산이 끝나면 청산종결 등기해야 되죠. 그리고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녀 재산을 권리자에게 인도했답니다. 그럼 법인의 재산이 하나도 안 남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법인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재산이 하나도 안 남았으면 청산사무가 종결된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3주 이내에 청산종결 등기하고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청산종결 등기는 뭐야?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 거예요.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은 청산사무가 종결됐을 때 법인이 소멸하는 거고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불과한데 이럴 수는 있어. 청산 종결된 줄 알고 청산 종결 등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청산사무소 문 닫으려고 하는데 누가 돈 들고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갚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의 재산이 남은 거야, 안 남은 거야? 남았죠? 그럼 그 법인은 이미 청산 종결 등기가 됐어도 법인의 재산이 남아있으면 그 법인은 소멸한 게 아니에요. 파산도 마찬가지야. 파산 절차가 다 끝났는 줄 알고 문 닫으려고 했는데 채무자가 와서 저는 이 법인의 제 돈을 좀 갚아야 됩니다. 파산 절차 끝났으니까 갚지 마세요. 그때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어. 난 돈이 빚이 있으면 잠을 못 잔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으면 그 법인은 파산한 법인이 아닌 거예요. 돈이 10원이라도 남아있으면 청산법인도 아니고 파산법인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산종결 등기가 다 끝났는데도 혹시 돈이 들어왔다. 청산종결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료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돈이 좀 남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 법인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이 소멸하는 시기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다. 그때가 언제냐?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종결된 때다 이래요. 이것 때문에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먹는 게 많아요. 우리 미래재단 또는 뭐 K스포츠인가요? 이거 지금 뭐 무리가 좀 있어갖고 설립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청산 절차 들어갔잖아요. 그 사무소 아직도 폐사 안 됐어요. 아직도 청산사무 사실상 안 끝났대. 왜? 아직도 뭔가 좀
변호사 사무실에서 뜯어먹을 게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청산이 다 끝났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아직도 제가 작년에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청산 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변호사가 청산 사무 같은 거 하나 맡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그 법인은 돈이 없어서 이게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청산 업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종사하는 사람들 월급 다 그중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길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어요. 거기는. 자녀재산 인도 완료 안 하죠. 그러니까. 자녀재산 인도 완료 안 하죠. 예. 그거 인도해버리면 이제 그 문 닫을 수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든 건 자녀재산을 인도하고 청산사무가 종결된 줄 알고 청산 종결 등기 신고까지 했는데, 혹시 어떤 채무자가 와서 법인에 돈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법인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변호사라도 이거 마무리 안 짓죠. 국고에다가 뭐 하려고 귀속시켜. 월급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길게 가는 거죠. 내가 변호사라도 그럴 거요. 아마. 그렇잖아. 이거 심심하면 한 번씩 나가서 여직원 하나 배치해 놓고 사무실은 꽉 채워 놓고 거기다가 책상 위에다 책들 갖다 놔 그래 놓고 월급 다 받으면 되는데.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돼야 법인이 소멸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청산 종결 등기와 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4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판례도 다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청산 종결 등기 시가 아니라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이며, 청산 종결 등기는 법인 소멸의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즉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된 때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계속 존속한다. 그죠? 그 다음에 24에 나왔던 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죠. 달파만 취사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답은 무결에서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무결에서 찾아야지. 무결. 그 4번에 보니까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 결의, 이건 결이잖아. 결. 무결의 결이죠. 결. 아니 그렇지. 달파만 취사 무결 중에서 무결 답으로 집어넣겠지 거시기 집어넣겠냐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법인의 등기입니다. 법인의 등기는 동그라미 2번에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지만 사무소 이전 등기나 변경 등기 등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라고 얘기했죠.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이제 가는데, 뭐 과태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법인의 등기는 항상 3주간 이내에 등기하는 거야. 3주 이내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인데, 여러분 설립 등기 사항 아세요? 설립 등기 암기해 놓으셨나요? 이거 뭐요?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 이게 뭐야? 한리버, 그죠? 한리버. 강북, 강남. 그래서 25개 구청이 있어요, 서울에. 구청이 25개야. 이것도 어떤 분 쉬어보고 또 아닌데 이거 숫자 부족한데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뭐가 있어? 고양시가 있죠? 고양시, 의정부시. 이쪽에 의정부시 옆에가 양주인가요? 양주, 뭐 남양주, 이쪽으로 뭐 하남은 이쪽쯤 있죠. 예, 성남 이쪽에 있고요. 뭐 이쪽에 수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에 안산이 있고요. 여기 김포 있고 인천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쭉 돌아가면서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주사무소 본점을 설치했어요. 그럼 법인에 설립 등기해야 되지.
설립등기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 등기해야 되죠. 본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사 만들었어. 여기 김포에다가. 그럼 김포에서 봤을 땐 법인 새로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할 때 이자, 명목, 소해 본점 소재지가 어디가 여기 있다는 건 다 들어간 거야 이미. 하지만 여기는 지점 설치했잖아. 그러니까 변경등기 여기다가 김포에 변경등기 해줘야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 3주 이내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양에다가 제2분사무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할 때 여기 소재지에 본점 여기고 제1분사무소 여기 있다는 거 이미 다 기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제2분사무소 만들었다는 거 여기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도 제2분사무소 만들었다는 거 변경 등기해야 되죠. 되셨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성남에다가 제3분사무소 하나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봅시다. 제3분사무소. 그럼 여기 법인 새로 생긴 거잖아. 그럼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할 때 이자, 명목, 소에 본점 여기고 1, 2분사무소 여기 있다는 거 이미 다 여기 등기가 되죠. 같이 등기가 되지만 얘네들한테는 지금 3분사무소 생겼다는 거 등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변경 등기로. 또 해야 되겠어요? 그만할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해야 직성 풀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사무소를 여기로 옮겼다는 거야. 일로 옮겼으면 여기는 지금 뭐야 지금 새로 법인 생긴 거잖아. 그럼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하면서 이거 다 이미 기입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변경된 것들 한꺼번에 넣을 수 있죠. 그럼 여기 지금 몇 사무소에 2분 사무소 아니냐고. 2분 사무소 변경했으면 여기 주소 변경 등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여기도 주소 변경 등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등기해 주면 되는 거야. 이거 다 사회 발생일로부터 몇 주 이내? 3주 이내에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옮겼다는 거야.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여기 본점이에요. 그럼 여기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옮기면서 요건 그대로 옮기면 되고 이 주사무소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사무소만 이렇게 바꾸면 돼요. 같은 서울 시내에서 일로 옮겼대. 같은 서울 시내에서. 같은 관할 구역이 아닌데 그럼 요거 폐쇄하고 여기 지금 A구에서 B구로 옮겼다. 폐쇄하고 여기다가 뭐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지? B구로 옮겼다라고 해서 여기 주소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긴 주된 사무소 이자 명목수 할 때 주된 사무소만 적으면 되는 거고 이건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면 되죠. 옮기면서. 이해하셨어요? 예, 한꺼번에 옮기면서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법인의 등기는 설립등기만 정확히 암기하고 있으면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 여기다 1분사무소 처음 법인 생긴 거 아니에요?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 그리고 여기다가 1분사무소 만들었음. 여기다가 2분사무소 만들었다.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가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이잖아요. 여기 제2분사무소 만들었으면 등기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3분사무소 만들었다.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하고 여기다가 3분사무소 만들었다는 거 등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같이 이렇게 등기해주고 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 언제 한다고요? 3주 이내에 하면 된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다 3주간 이내에 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산 및 종결 등기도 3주간 이내에 하면 되는 거죠.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로 가면 법인의 감독과 벌칙 나오죠. 자, 거기 앞에서 했어요. 법인의 사무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주무관청에서. 해산 및 청산은요? 법원에서 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자, 이것도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 게 해산 및 청산의 핵심이 채무변제라고 했잖아요. 채권 추심 채무변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벌칙도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관계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이 나오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요건 뭐 하는 거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법인이 설립 행위는 했는데 설립 등기를 안 했, 설립 허가를 안 받았다든지 그럼 등기까지 갈 수도 없는 거잖아. 아시겠죠? 설립 허가는 받았는데 등기를 안 했다든지 어쨌든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되는데 설립 등기하지 않았으면 법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조직은 있는 거잖아. 사람의 집합체라든지 재산을 모아놓은 조직은 있는 거죠. 요거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내지는 권리 능력 없는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은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이죠. 법인격이 없다는 얘기는 권리 능력 없다는 얘기고 비법인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에요. 아시겠죠? 얘네들도 법인격이 없어서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사실은 다 있어. 등기만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법인격이 없고 권리 능력 없다고 하지만 소송할 수도 있어요. 재산 취득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 등기도 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소송할 때는요. 사단법인 같으면 사단법인 이름으로 소송하잖아. 재단법인도 재단법인 이름으로 소송하죠.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도 그 이름으로 소송해. 그 이름으로 통장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말로만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있다야. 그럼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이 거시기 할 수 있나? 네, 할 수 있어요. 모시기는 할 수 있어요. 요건, 조건 다 할 수 있다고. 다만 뭐만 없어? 등기만 안 됐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만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로 하고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의 재산은 재단의 단독 소유로 한다. 요 차이만 있어요. 그러면 총유 재산이 뭐냐? 총유 재산. 총유 재산은 우리 종중의 재산을 떠올리시면 돼. 종중. 제가 평산신시 문의공파요. 전체적으로 약 한 50만 명이 좀 넘는다 그래요. 우리 문의공파 자손들이. 그럼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죠. 이 평산신시는 각 대학의 장학회도 있고요. 굉장히 장학사항도 많이 하고 돈도 많습니다. 있는 집 자손 같이 보이죠? 네. 조상은 있는 집이었어. 우리 집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그 중에 50만 명 중에 1이죠. 그래. 총유 재산은 지분이 없어. 지분이. 왜 지분이 없냐? 만약에 지분이 있다고 반대로 한번 유추해 보세요. 그럼 내 지분 표시해 달라 그러면 50만 분의 1을 하냐? 그 지분을 딱 표시해 놨는데 어떤 분이 한 분 돌아가셨대. 그러면 49만 9,999분의 1이죠. 쌍둥이 태어났대. 아이. (1분의 1이죠) 그래요. 쌍둥이 둘 또 태어났대요. 아, 좀 빨리 태어나지. 하나 더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4로 바꿔. 이래야 되겠냐고. 이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죠, 그러면. 그래서 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총유재산은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서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지분 처분할 수 있어요? 지분 처분이 불가능하지. 왜? 지분이 없는데 어떻게 지분을 처분해요? 그러면 총유재산 분할할 수 있습니까? 분할이 안 되지. 지분이 없는데 어떻게 분할을 하겠냐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종중은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종중은. 어떻게 종중이 두 개로 갈라져? 하나는 쌍신시 되고 신시 되고 하나는 신시 되나? 그죠?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종중은 설립행위도 필요 없어요. 공동 손조를 모시는 사람은 그냥 출생과 함께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성년이 돼서 뭐 출생은 모르겠다. 성년이 되면 무조건 종중의 구성원이 돼요. 그 종중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희들 같으면 그냥 무조건 출생하게 되면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그래서 족보에 올리는 건 성년 되면 족보에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아주 어려서 아버지 쫓아서 한번 가봤지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 종친회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 어쨌든 간에 종중은 설립행위 자체가 필요 없어요. 동일한 선조를 모시는 씨족 집단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같은 건 어때?
교회 같은 건 교회 설립해야 되죠. 그리고 교인들이 다 같이 교회 재산을 총회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 아닌 교회 얘기하는 게 동네 교회. 그러면 교회 구성원들은 탈퇴할 수도 있고 새로 가입할 수도 있죠. 탈퇴를 하든 새로 가입을 하든 무조건 총유재산의 구성원이 되고 총유재산에서 탈퇴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두 사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A라고 하는 교회와 B라고 하는 교회로 처음에는 갑교회였다고 이렇게 두 개로 분산이 됐다는 거야. 자, 여기 100명이었는데 여기 50명, 여기 50명 이렇게 둘로 나눠졌다는 거지. 이때 교회 재산 분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교회 재산은 지분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분할이 불가능한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두 개로 분열이 돼도 총유 재산을 분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는 거지. 현재는 갑교회가 가라고 하는 종단에 속해 있다고. 가라고 하는 종단에. 근데 나라고 하는 종단으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총사원 얼마? 3분의 2 이상. 정관만 바꾸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나라고 하는 종단으로 옮기자라고 하는데 3분의 2는 오케이 그랬어. 그런데 3분의 1은 반대 그랬다고. 그럼 얘는 자동 탈퇴. 얘네들은 자동 탈퇴고 정관 바꾸기로 찬성한 애들 있죠? 얘네들 중심으로 해서 일로 옮겨오는 거야. 그럼 얘들은 그냥 남아있는 거죠? 가교단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은 탈퇴했으니까 이 교회 재산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애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면 이기면 everything이고 지면 nothing이잖아요. 하나도 없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서로 이런 분할 뭐 이런 거에 분쟁이 생기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싸워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부터 한번 볼게요. 실질적인 요건 그냥 읽어보세요. 거기는 실체에 있어서 사단으로서 조직을 갖추고 있고 또 정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직은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대외적으로 단체 이름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그 대표자나 기타 사원 이름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사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 법인, 재단 법인 얘네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법인이잖아.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얘네들은 등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얘들은 똑같다 그랬잖아. 사단 법인, 재단 법인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죠. 예. 자, 그 다음에 법규 적용이에요.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 민법은 재산관계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다 적용한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있다죠. 뭐만 안 해놨다? 등기만 안 해놨다는 얘기야. 등기만. 그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거는 사단법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도 모두 유추 적용됩니다. 다만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가면 법인이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권을 제한했대요.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했다. 그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비법인 사단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럼 정관에 기재해야 되겠죠? 근데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판례가 정해놓고 있다고. 그래서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비법인 사단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 정관에 기재해야 그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고요. 대표권 제한을.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럼 대항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 차이가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의 차이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법인이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는 적용할 수 없고요. 나머지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그대로 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 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있죠? 예. 그래서 거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권리 능력 및 행위 능력, 대표기관의 권한, 대표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단의 책임. 이건 뭐 등기해야 뭐가 어쩌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들은 다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판례 1, 2, 3번을 보시면 돼요.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 적용을 한다. 법인격은 뭐야? 등기하는 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기관의 비법인 사단에요.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35조 규정은 그대로 유추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등기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등기하고 관계없는 건 그냥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다 적용된다니까. 그러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우리 앞에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서도 똑같은 내용 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민법 제60조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 행위는 유효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거래 행위는 무효가 되겠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가 없으면 그 거래 행위는 유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6번으로 봅니다. 6번.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 분열은 인정될 수 없다까지. 왜냐하면 총유 재산은 분할이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 분할한 거죠.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는 얘기는 두 개로 분할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7번으로 가면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는 소속 교단 변경. 이거 가 교단에서 나 교단으로 옮겨가자 이거잖아요. 이건 정관 변경으로 가능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의결권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결의 요건으로 하고 이렇게 결의 요건을 갖춰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된 경우에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의로 남는다. 3분의 2가 찬성해서 탈퇴했다면서요? 그럼 이 재산 가지고 오는 거고 얘네들은 한 푼 없이 이제 교회를 탈퇴한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밑에 법적 지위, 내부 관계는 정관으로 정하는 거고요. 정관이 없으면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고 외부 관계는 줄치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소송행위 줄치입니다. 소송행위.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관리인 내지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할 수 있어요. 근데 소송 명의는 누구로 하는 거야? 사단 이름을 하는 겁니다. 사단. 신청은 관리인 내지 대표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명의는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155페이지 등기 능력 보여요. 자, 부동산 취득 및 변경에 관해서 비법인 사단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 직접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명의로 하는 것이고 재산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총유로 된다 그랬죠? 총유. 그래서 재산관계는 구성원의 총유로 간다.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지분 없다. 이것만 좀 잘 옆에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비법인 사단의 대표주자가 종중이거든요. 종중. 그 종중의 성립인데 고유한 의미의 문중 또는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를 종원으로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종중 구성의 결의 등 특별한 조직회의가 필요하거나 이를 규율하기 위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런 규약이 없어도 종중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어르신들 아주 오랜만에 만났으면 처음 뵙는 분인데도 아버지가 아이고 이게 우리 집에 제 아들놈입니다. 그리고 야 인사 올려라. 그럼 절하잖아.
처음 뵙는데, 그죠? 절하면서 건강하신지요? 그러면서 저 아무개입니다라고 절하죠. 그럼 그분이 처음 보면서 반말하지. 그래, 요즘 뭐 하는 거? 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래요? 기분 나빠, 안 나빠? 하나도 안 나빠. 왜? 왜? 그냥 집안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나빠요. 그 종중이 그건 거야. 평상시 보고 무슨 이걸 찍고 가입을 하고 뭐 그래야 종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출생과 함께 또 일정한 연령이 되면 무조건 종중 구성원이 되고 유대감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옛날에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어. 옛날에 쫓아내는 걸 뭐라 그래? 파문한다 그러잖아. 문중에서 쫓아낸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문중에서 쫓아내는 걸 엄청나게 큰 일로 생각해서 파문당한다. 그 파문을 일으킨다는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문의를 일으키는 것도 파문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같은 중의적 표현으로 문중에서 쫓겨나는 것도 파문을 일으킨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종중 구성원을 종중총회에서 제한하거나 특별한 자에게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또 특별히 부여한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연 발생적으로 출생하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 무조건 종중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의 종중 구성원의 종중원의 자격 제한이에요. 두 번째 줄 보십니다. 종원은 뒷부분에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종원은 종중에서 탈퇴할 수 없고 종중도 종원을 축출할 수 없고 아시겠죠? 자, 다음에 판례 이제 비법인 사단의 재산 처분 동그라미 2번으로 갈게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하면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 계량 행위나 법률상, 사실상 처분 행위를 의미한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그렇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해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종중의 대표자예요. 종중 재산을 여러분 마음대로 막 처분할 수 있나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종중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다고. 그럼 종중 재산 건드리는 거야, 이게? 종중 재산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종장의 자격으로, 종중 대표자의 자격으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만 한다 그래서 종중의 재산 건드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뭘 떠올리냐면 우리는 보증 쓰면 무조건 저당권 설정하고 부동산 들고 나가고 담보 설정해주고 그런 거잖아. 여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이 단순히 그냥 보증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총유 재산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 보증 행위다.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157페이지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예가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집합건물의 관리단,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재건축조합 또는 주택조합, 문중, 종중, 채권자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이건 이제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국공립학교 있죠. 양쪽 가로 2번에 국공립학교 보이십니까? 국공립학교가 됐든 사립학교가 됐든 학교는 그냥 교육시설이에요. 국공립학교는 국공립학교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학교 이름으로 등기 안 돼. 소송도 학교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해야 돼? 국공립학교는 교육장 있죠? 교육장. 동작교육청, 그러면 동작교육청장이 교육장이거든요.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립학교는요. 사립학교 재단 이름으로 해야지 학교 이름으로 소송이 안 돼요. 아시겠죠? 학교는 그래서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 그래서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있죠.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재단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특별히 볼 거 없고, 권리 능력 없는 재단 그 옆에 보니까 공간이 있죠. 공간에다가 요거 한번 써놓고 끝냅니다. 재산 소유 형태 이렇게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비법인 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뭐죠? 단독 소유인 거야. 그리고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뭐였죠? 총유였죠? 그죠? 요것만 이렇게 하나 써놓고, 사실은 안에 있는 뭐 총유재산이네 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실제 시험 보면 잘 안 틀리거든요. 근데 어이없이 이거 갖고 틀린다고. 여러분이 틀리는 건 어려운 걸 틀리질 않아요. 절대 쉬운 거에서 틀려. 근데 우리 시험엔 쉬운 게 더 많이 나오죠.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